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일이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이 없다 주면 그러죠.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를 맞이한 하루 전날 예.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동안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예. 처음 뵙게 됐는데요. 예. 우리 대표님 소개도 한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이제 오늘 하루 전에 뜻깊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대표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금년 82입니다.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솔직히 저희들이 제가 딴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개발 시대, 즉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부를 그분의 코드에서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솔직히 제가 은행을 좀 일찍 들어갔어요. 자유당 말기에. 은행이요? 예. 은행 생활하셨어요? 예, 자유당 말기에 농업은행 때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당 말기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정권 때.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 61년도에 내가 제대를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5.16 혁명은 만났어요. 혁명을 맞이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농협으로 이게 이름이 바꿔졌어요. 농업은행인데, 그래서 그 과거에는 농협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왜 이게 합해졌는 거 아니? 요즘은 또 뭐 분리됐다고 그러더만, 금융 업무는 농협이고, 농업은행이고, 그리고 일반 글자 그대로 농협, 농협 운동은 농협. 이렇게 두 개 기관이 있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농협으로 재출발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가고. 그래서 다시 복직해가지고, 그분 밑에서 속칭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농촌 번영의 기초를 닦았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예. 그 예로, 그때 당시, 조금만 맞추셔야 돼요. 네, 그때 당시는 농촌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국내 인구의 근 80% 이상, 근 90% 육박할 겁니다. 내가 통계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 오늘날은 서민의 비중과 인구 비례면에서는 비슷해요. 이 80%가 훨씬 넘는 이 대부분의 농촌을 일으키지 않고는 이 양반이 국가 설계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이거를 느끼고 최초로 이 양반이 속시 우리나라 근대의 신호탄을 울린 것이 농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령분과 육성 방화인이 그냥 하고, 그러고 건국이 새마을 운동도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은 그 훗날 이루어졌어요. 이미 농촌이 상당히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정부 돈이 농어촌에 투입한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입니다. 그것이 소위 영농자금이니 어업자금이니 이렇게 가지고 정부 재정이 농촌 부흥에 그때 당시 그 빈약한 재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전체 재정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쏟아부었어요. 요즘 따지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따지면.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게 왜 이걸 했냐. 첫해 농촌을 부흥하려면 농촌에 그때 아주 성행한
고리대금, 고리채. 예, 봄에 쌀 한 가마니 갖다 먹고 가을에 한 가마니 반, 전에 갖다 먹으면 두 가마니. 이런 식의 이 고리채에 농어촌이 전부 아주 찌들어 있었어요. 뭐 도저히 기색이 없어요. 가난해서 가난해서. 네. 이것을 해치지 않고는, 그게 크게 얘기하면 농촌 발전을 가져오려면 첫째, 고리채부터 없애야겠다. 네. 그럼 고리채를 없애면 유동성이 막히잖아요. 유동성이, 돈을 움직이는 유동성이 막혀요. 이러면 뭐 애들 학자금을 보낼 수가 있어. 뭐 있어. 어떻게 꼼짝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농사를 지려면 뭐 비료도 사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부의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 농협의 재정 개정으로 영농자금이 공급됐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그런 영농자금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연속선상이지. 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농촌의 이 생산력을 증대해야겠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단보당 그 쌀 생산량은 200kg 약간 넘는 그런 수준에서 정확한 통계도 없지만 그때 일본은 이미 500kg 가까운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단모당 300평당.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절도 안 돼.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이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왔다. 이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려면은 종자도 개량해야 되고 영농법도 개량해야 되고 농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당하기 위해서 농어촌 개발, 농촌 지도소, 농촌진흥청 하에 농촌 지도소를 전국의 각 면 단위까지 전부 설치해서 영농 지도원들을 약속했습니다. 또 농협으로 따지면 그걸 이제 개척원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프론티어 정신. 이 농민에게 자금을 그냥 주면 이거 뭐 갖다 수를 받아 먹는지 뭐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되 이것을 지도금융 체계를 갖춰야겠다. 이 제가 지금 이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서민대책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나 그 작은 영농자금 한계가 있는 것이 작은 돈을 가지고 이 농촌을 부흥시키려니 그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다고 아무나 줄 수도 없고 해서 소위 각 이익 단위로 면사무소, 농촌지도소, 또 농협의 개척원, 또 그 지역의 이장, 단위조합장 해서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의 개척원이 간사노릇을 해서 그 어느 마을에는 누가 닭농사를 잘 짓고 돼지농사를 잘 하고 소농사를 잘 짓고 쌀농사를 잘 짓고 이걸 선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면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그 융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소위 자립농가 육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 한도가 100만 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요즘 돈은 몇천만 원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촌을 농업진흥청, 정통지도소가 기축이 돼가지고 영농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종자를 개량을 하고, 이 농협의 그런 지도금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농촌 번영의 실을 이루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이때 저는 농협인으로서 그분의 농업정책에 전적으로 우선 월급 타기 위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밤새워 속칭 얘기하는 모형세계 은행원들이 고리땡 잠바,
그때 고립된 못이라는 것이 그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고립된 안바하고 낮에는 전부 현장으로 뛰게 해요. 사무실에 근무 못 합니다. 그러고 밤에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오늘의 이 나라입니다. 또 그 뒤에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누면 어머니 경제 시대와 아버지 경제 시대다. 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혁명 일어난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는 70년대, 그게 통치적으로 하면 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머니 경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전국의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절대 빈곤층에 속해가지고 끼니 갈망을 못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학 내가지고 월급 부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뭐 기술을 전수했더니 뭐더냐 해서 이 소위 빈민층, 아주 극빈층 이분들 문제 이거를 그분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달라요. 자유당 때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밀가루를 주면은 그걸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인심은 좋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걸 그냥 주진 않았어요. 소위 거저주는 이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방공산이 그때 지금 산림이 말이에요. 지금 전국에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홍수 가져가지고 그냥 들판이 다 버리고 산에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떼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녹화 운동 농촌에는 의뢰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밀가루를 줘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별 일본하고 관계 소위 유명한 군사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미국에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원조를 끊어라 그때 야당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데 솔직히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오는 밀 실은 배를 가서 그때 당시 유명한 한국일보사 그분이 일본 회사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탐지를 하고 이렇게 착한 정보까지를 제공해가지고 가서 미국은 못 주게 하니까 일본하고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을 보내서 그 밀가루를 가져오고 즉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왜 제가 어머니 경제라고 하냐니 어머니는 자식이 굶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자기 자식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60년대 지적은 바로 그겁니다. 굶어 죽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때 속칭 얘기하는 오늘의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이런 영웅이니 뭐냐 하는 이 사람들 김대중이니 김영삼이니 이 사람들이 이제 60년대 후반에 떠들어진 사람이지만 그때는 윤모성이니 뭐니 장면 일파들 그 후계들 이 사람들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화만이 살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 굶어 죽는 자식들, 굶어 죽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진할 적에 그분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민주화만이 살 길이다.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선정을 베풀었다는 황제가 요나라 손제입니다. 요나라 손제가 그때 당시 공자, 맹자, 장자 그러잖아요. 요나라 손제가 노자를 찾아가서 노자 성인 아닙니까? 이제 성인이시여 백성을 가장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정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자가 하는 소리 폐하. 가장 좋은 정치는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데 있습니다. 60인데 이 나라의 가장 좋은 정치는 굶어 죽는 백성들 헐벗어 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끊어내야 되는 이런 참담한 시절에 먹이고 입히는데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정치입니다. 근데 이 시절에 가장 좋은 정치는 민주화만이 좋은 정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중, 김영삼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초립땡이들이고 좀 우진들이고 그 전망에 나선 것이 좀 윤보선이니 뭐니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진산 씨니 뭐니. 그래서 이분들 주장이 할 적에 묵묵히 한 번에도 나는 이 굶어 죽는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데 정책을 써야겠다. 이래서 민주화만 떠들 적에 거기에 그 군사 독재, 그 사람들은 독재라고 표현하는 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적에 독재하고 그냥 악만 쓰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농촌 그 어머니 경제 시대를 어느 정도 성과 있게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먹고만 살면 뭐하냐. 우리나라를 세계에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여기서 책상된 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체계입니다. 이것을 저는 아버지 경제시대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잘못된 자식에게 애정이 가는 것이고 아버지는 잘된 자식에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오늘날 저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분은 그 줄거리 계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신 시대, 이제 박정희 시대를 뭐 재벌들을 만드는 재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악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그렇죠. 재벌 개혁을 예, 재벌 개혁이 아니라 그때는 재벌을 만든 겁니다. 아니 지금 요즘 말씀하시는 요즘 이 개념이 전혀 달라요. 네네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이거 그때 당시는 전부 뭐 우리나라에 기업이라고 있다고 해야 삼성전 이 삼성의 무슨 설탕이니 뭐니 뭐 모직이니 이런 것뿐이지 세계적으로 경쟁에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굵은 사람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굵은 사람을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 강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종합상사 제도라는 게 그래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힘 있는 회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육성한 게 재벌이에요. 재벌. 오늘날 재벌로 그게 변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육성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대신에 부과를 뭘 했냐. 도저히 농사 짓고 물고기만 잡아서는 안 된다. 중화학공업을 일으켜야 한다. 이에서 유신 체계를 중화학공업 육성 시대입니다. 여기에. 중화학공업을 하려면은 소위 힘이 있는 사람이야, 있는 기업이야 하지 중소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그냥 예금이고, 국가 예산 10월이고, 전부가 그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위 그 중화학공업 업체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재벌 탄생의 시초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자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유신 선포하고 이병철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놓고 이 회장 일본 히다치를 넘보는 전자회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병철 씨는 그때도 말이야 삼성이 소비주의의 그 자유당 때 습성으로 소비주의 기업이었거든요. 소비재 생산주. 각하 저희들 실력으로는 거기서 유명한 재털이 던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병철 얼굴에 재털이를 때리 뿌리면서 그 양반이
담배를 무척 피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째 내가 당신을 자유당 그때 부정부패로 처벌하려다가 살려준 이유는 당신들의 기업적 기술을 인정을 해서 훗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라고 살려줬지 돈만 버는 주판 계산 하라고 살려준 게 아니다. 왜 거기서 혼을 나고 이병철 씨가 바로 각하병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3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 오늘 삼성전자 탄생의 시초입니다. 그러고 유명한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에 정몽주 회장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부르고 그 두 분은 아주 애초부터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이 맞아요. 이병철 회장은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분은 본래 태어나기가.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은 구수한 냄새가 아주 그냥 정 회장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좀 일으키요. 그러고 선박, 배. 우리나라는 2조 임진왜란때도 입증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라든가 이거 유명한 조선술이 발달한 나라 아니냐 백제시대부터. 그러니까 세계 인류가는 조선회사를 만들어라. 각하 명 받들 것입니다. 한 번에? 당장에 그분은 성격이 그런 분이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고 내가 이거 한 장 주마. 소위 백지위임장이라는 게 그겁니다. 백지위임장. 정주영 씨한테 이 백지에다가 대통령 도장을 찍어가지고 줬어. 이분이 벌써 정주영 씨만 해도 다른 분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보다 이님이 더 낫다고요, 혹시. 그래서 그놈을 그 뒤에 먹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정 회장이 얘기가 각하 써준 질에 한 장 더 써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나? 그 일화 있어요. 네. 정주영 씨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는 음을저서에 나옵니다. 그 대목들이. 그래서 가지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차관이라는 것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동전에 그려있는 배 사진, 거북선 사진, 그거 하고, 영국 런던 은행에다가, 그때 당시 액수가 30만 불인가? 지금 상당히 큰 돈이겠죠. 지금 따지면. 차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우리 회사는 지금 이제 창설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울산 현대중공업 거기다가 비서 데리고 가서 바닷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설계 도면을 가도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다. 배공장을 세워야 할 테니까 30만 불 달아 그런 게 런던은행 지점장이 당신 정부의 보증을 받아오시오. 정부 보증. 예, 그러죠. 바로 가가지고 영국 대사관에, 주영 영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대사를 만났어. 대사님, 런던에서 우리 회사에서 30만 불을 차입해내기로 정부 보증을 서주랍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대사님께서 이거 보증을 서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무 뜻도 좋지만, 이 정부 대사는 백지임장을 그때 딱 내밀었어. 각하의 명입니다. 이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인이 직접 있고 도장이 있거든.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 지가 감히 묻겠어. 이게 대사가 대통령한테. 그래서 예. 그래갖고 사상 최후로 영국 대사가
은행에다가 정부를 대표해서 보증을 서가지고 30만 불을 차입을 해갖고 포켓에다 넣고 오면서 어디서 수출하냐 유명한 그 오나시스 그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나중에 그 제크림 케네디하고 일화가 있는 분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 동전을 배주면서 이 봐라 배 만드는 데는 선천적 기술이 있다. 우리 이 공신력을 인정해서 저 까다롭기로 유명한 런던 은행에서 우리한테 30만 불을 이렇게 차익까지 해줬다. 근데 그 배를 몇 점 우리한테 이 발주를 해라. 여기서 오나시스가 크게 감명을 받아서 5척을 발주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국내에 와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입니다. 그 뒤에 그 일화는 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오늘의 이 초석을 만들었는데 이 경제적 10대 부국 강국을 만들었는데 당시 5.16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GNP가 국민인당 80달러도 안 됐어요. 72달러인가 됐어요. 이북은 250달러를 넘어서 우리나라 3배 잘 살았어요. 그때 김일성이는 이것이 극복된 것이 70년대부터 거꾸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중흥시키고 이렇게 아버지 시대 이것을 저는 아버지 경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아버지 재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가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잘된 자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자식을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역부로. 그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개혁적 의미, 재벌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그 다음 세대가 통치자가 할 일이고 자기는 우선 우리 세계 시장에 뛰어들 재벌들을 육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종합상사 제도에서 집중 거론하고 그때 당시 일반 서민은 은행돈 만대도 못 받습니다. 비교도 못 냈어요. 은행돈 한번 주면 뭐 거저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막 고맙게 생각하고 금리도 이런 시대를 산 것이 소위 제가 얘기하는 개발시대 우리의 세대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민족입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맨날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본처럼 잘 살아보고 미국처럼 위대해도 보고 한번 좀 해봅시다. 이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여기에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뛰어봐야겠다 해서 뛰어나와 은행 생활을 뛰어나와 가지고 사업에 종사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변명을 하기 위해라 저 같은 사고방식으로 저 같은 개발시대의 이 사람들은 90% 이상이 95% 이상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부 실패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압니까? 막 뛰어든 거지. 그러나 그때 그분들이 흘린 피지가 오늘 경제가 바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내가 언젠가 우리 은행 아주 새카만 후배들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개발 시대를 산 오늘 제 입장에서 오늘 참 벌써 40주년을 당하고 보니 너무 그러고 또 하나 참 가장 깨끗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저렇게 계시는 거 이거 참 마음 아프고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 겸해서 나오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부터 그분의 열렬한 아주 그 지지자였습니다. 2007년부터. 예. 그래갖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하고 결혼할 적에 제가 그 서민대책 대안서를 그때도 이와 비슷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려고 무척 노력했고 전주에 한번 오셨는데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가 그분이 퇴장할 적에 역부로 그분 손에 쥐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비서한테 낸 거주더만. 그게 참 유감스럽더만요.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 다 나중에 그러지. 이제 검토를 해보여야. 아니, 그런데 그때 비서가 이렇게 보고 주군이 이거 필요만 할 것 같으면 이거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지 비서 손에서 끝나요. 그거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어머니가 참 국모이신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네. 유경수 여사 그 두 분의 피를 이어받은 분이 조금이라도 좀 뭐 다른 건 다른 점은 많습니다만은 이 서민 측의 그 귀를 기울이는 측면에서 조금만 좀 닮았으면 오늘의 저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것만 봐도 제가 이 서민대책을 그분한테 전해드려서 그분이 그걸 귀담아 들었다면은 두관서 꼭 그걸 실천에 옮겼더라면은 그분 설사 최순실이 같은 그런 적에 있었어도 국민에서도 5만 불이 달성됐을 테니까 공이 그걸 덮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본선 게임에서 그분 캠프를 여러 번 갔었어요. 가서 비서들어 내가 이제 전화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한무슨 비서라고 내가 기억을 해요. 좀 만나게 해더라. 그랬더니 하도 얘기하니까 서울대 그 경제학 교수 뭐 특별 만났지만 그분들이 배운 논리로는 이 서민경제라는 것은 이 현대 경제론 어디에도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말았습니다마는 오늘날 제가 박정희 대통령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선구자방송 대표님을 꼭 겸해서 저는 저 11월 40주년도 생각도 못하고 만나고 온 자리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배운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체험하고 체득한 그것과 방글라데시의 세계에서 제일 빈국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그게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라고 하는 서민 경제학 박사가 있습니다. 여기 소개서로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분이 그 미국 그게 유학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인가 어딘가 그 미국 경제학 박사까지 수여를 했어요. 미국 대학교에 그 조교수도 하다가 귀국해가지고 방글라데시 국립대학의 그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 재직 중에 한 번은 퇴근을 하는데 그 애기 여본 아줌마가 어떤 젊은 남자한테 그냥 멱살을 잡히고 그냥 막 야인이나 도둑녀나 돈 내놓으라고 막 시달림을 받더래.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이분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돈이 그 뭔 돈인 거 아니에요. 그건 홍수가 많이 나는 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홍수에 떠내가 죽고 살 길이 없어서 이분한테 자식은 많고 이분한테 요새 우리로 말하면 니아까 우리 돈을 따지면 5만 원 정도 돼요. 이 니아까를 5만 원을 빌려가지고 일수돈으로 빌려서 우리 일수돈 그 니아까를 끌어가지고 자기들하고 먹고 사는데 또 장마가 져가지고 니아까 골락 때려가갖고 돈 벌 수단이 없어갖고 돈을 못 주니까 이게 못 준다고 이렇게 저를 억압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저씨들은 아저씨 지금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라고. 자기 포켓에 뒤져보니까 한 5만 원 돈이 있더래. 그래서 그 돈을 그 아주머니한테 주면서 내가 이것은 갚아줄게. 저 아주머니 갚기는 갚았는데 이제 뭐 먹고 살라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한심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도와주는다고 생각 말고 내일 내가 여기 경제학 교수인데 여기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 사무실로 그 여자가 찾아왔어.
그래도 네 아까 하나 더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되죠. 그러더니, 그거 얼마 하면 삽니까? 그게 한 5만 원이면. 5만 원을 자기가 월급을 값을해가지고 5만 원을 줬어. 준지 한 3, 4개월 지난 뒤에 돈 5만 원하고 수고했다고 뭐 이자라고 생각 않고 감사하다고 돈 첨부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여기서 크게 깨달아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강의하는 이유는 못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 살기 위해서 이 경제학을 강의하고 공부했는데 현실은 이게 뭐냐? 저 못 살고 헐벗는 저 사람들을 저기 국민인데 저 사람들 잘 살게 하는 게 바로 그 경제인데 경제학 언론에 저 사람들 잘 살리라고 하는 경제 논리는 하나도 없다 그래 어디. 만 그냥 뭐 기업을 이렇게 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 늘리고 뭐 이런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깨달음을 갖고 대학 교수직을 사표를 냈어. 그래갖고 그 퇴직금하고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답니다. 자식들이 대신 많은데 근데 아버지도 훌륭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 경제학을 이래저래서 공부를 했고 나라 못 사는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배운 어디 경제 논리에도 그 뚜렷한 것이 보이질 않소.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가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 그래서 교수직에서 그만두고 이 서민들 잘 사는 그런 일을 좀 하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게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니까 자기 목까지 전부 털어서 그 유니스 박사한테 줬어요. 이때 유니스 박사가 이거 참 돈을 조금 확보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소문에 들으니까 저기 코리아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주 못 살았는데 못사는 농촌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농협을 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협의 유명한 그 개척원 제도, 지도금융화 제도 이런 등등 6개월간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본받아가지고 그분이 교육해서 시작한 일이 서민에게 아주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은 돈 안 줘요. 없는 사람고 가고 근면한 사람들 우리나라 근면한 사람들 위주의 대출이 그게 농촌 운동이거든. 농촌의 그 지도금융체이거든. 근면한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보증 없이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소액금융제도를 해가지고 처음에 자기 혼자 500세대 600세대 하다가 많으니까 직원을 넣고는데 거기에 조금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금리에 충당하니까 회수율이 99%요. 여기서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차츰 이게 70년대 초부터 시작한 것이 90년대 제가 그 소문 들을 95년도 당시에 근 600만 한 700만 호를 아주 극빈층을 위해서 면하도록 이렇게 성공한 서민정책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이런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 유엔에도 알려지고 소위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에도 알려져 가지고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서민정책이.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아주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그분은 정치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분이 방글라데시 대통령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서민운동만 일생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95년도에 깨달은 것이 95년도에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성원기업이라고 하는 유한회사, 건설회사 1년 도급한도가 한 50억 되는 도급한도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삼인가 이 민주화 영웅인가 주먹댕인가가 정의사의 구현이니 정의사제 구현당
뭐 정의가 앞서는 나라는 게 뭔? 정의 구현 사제다. 아니 그 김영삼이 정책이 뭐예요 그저 저 김영삼이 그저 문민정부 정책이 네. 그 정의사회고요. 정의사회군 있잖아요. 네. 이래 해서 그 정의사회 구현은 뭐 금융실명제 네, 금융실명제. 예, 예. 정의사회 구현이 아닐까요? 그 그건 이름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때고 뭐 딴 거 있어 막 비슷해요. 예, 그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를 정광석화처럼 그냥 새벽 선포하고 나서 돈이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돈의 흐름을 먹고 사는 게 경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등소평이 중국을 일으킨 논리가 뭡니까? 흑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오만이다. 이것이 그분이 후진국 중국을 오늘을 일으킨 기초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예금을 지가 다 가질 수 없지, 가기가 못하니까 이 사람 명, 저 사람 명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참여로. 그 이거를 뿌리 뽑아야 갔다 싶어서 그때 정치적 의미는 전두환하고 저 노태우 잡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 네. 그래가지고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돈 있던 사람이 돈놀이하는 또 그때 그랬거든. 2천만 원 이상이 움직일 적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 제가 그때 당시에는 100% 어음결제예요. 공사대금이. 그때 당시. 예. 얼마나 바꿀 데가 없어요. 돈 가진 사람이 피야. 전부 외국으로 관광이나 다니고 그래요. 그래갖고 외국 관광 적자가 제일로 급속히 늘어난 게 김영삼 때 아닙니까? IMF 없었어요. 금융실명제만 없었으면. 저게 나라를 망친 주범의 민주화 영웅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에 제가 이 양반 유누스 박사 2095년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제가 겪은 금융위기로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농촌을 살린 그것과 유니스 박사 이걸 연계해가지고 정치말따나 연구를 해서 개척한 논리가 이거 금융으로 풀어보는 금융실명제라는 이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교정을 안 본 상태라서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이 완성된 어느 정도 틀이 잡힘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도저히 안 돼서 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를 접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만약에 그분이 직접 읽어봤다면 그분 아주 영리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